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JJ님이 아침부터 열무김치 담갔습니다. 잘 익으면 비빔밥 쓱쓱 맛있게 먹을 수 있겠지요.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며 시선 집중 대기 중입니다. 여름에는 열무김치죠. 열무 비빔밥 맛있죠. 네, 네, 배고픈 제이비를 위해서 맛있죠. 네. 네, 열무김치 얘기를 올려주신 JJ님. 잘 익으면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김수철님, 새벽 5시에 나와서 감자 캐고 있습니다. 넓지 않은 밭이지만 예상보다 수확량이 많아서 괜히 마음이 넉넉해지네요. 빨리 쪄서 먹고 싶습니다. 감자채 볶음도 맛있죠. 네, 아, 제이비 그거 좋아하세요? 네, 전 오. 종종 해 먹어요. 그냥 감자채. 소금만 넣고 하는 거야? 네, 오. 후추도 조금 뿌리고. 요리 잘한다더니 그런 요리는 뭐 애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기본 아닙니까? 기본. 아, 그러니까요. 뭐 그런 거 가지고 또 삐딱 요리 잘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아, 그리고 피디님이 사진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이게 우리 유튜브 촌철님들도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과일 사진을 하나 올려주셨거든요. 동그란 과일이고요. 약간 보라색인데 포도는 아닙니다. 두 개가 이렇게 쌍으로 체리처럼 있는데 근데 6555님이 JB 이 과일 무슨 과일일까요? 아니, 자두는 아닙니다. 크기로 봐선 체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두는 아닙니다. 만약에 맞추시면 먹을거리 좋아하는 JB에게 한 박스 갑니다. 생긴 건 사과인데. 저는 약간 모양이 체리 같은데? 이거 체리 아닐까요? 체리? 근데 체리가 빨간색인가? 그건 아닌데 뭔가 다른 품종 아닐까요? 체리의 뭔가 다른 품종? 아, 염색한 사과로 하겠습니다. 한 박스 얻어먹긴 글렀네. 655님 정답 보내주세요. JB는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사과가 염색한 거라니까. 네. 오, 우리 AD가 발빠르게 검색해서 알려줬는데 이거 네. 어떻게 컨닝인데 알려줘도 되나? 뭔데? 바이오 체리? 맞췄다. 체리의 한 종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 그럼 저한테 한 박스 주시나요? 넘어가요. 네. 네, 파란 대무님이 폭염이라고 하니까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냥 무더위라고 하면 조금은 나을 것 같은데 이상한 논리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요즘에 뉴스에서 폭염 하니까 더 더운 것 같다는 말씀이거든요. 네, 정신으로라도 버텨야죠. 그죠? 네. 가끔은 단어가 인식을 지배하기도 하니까 그럼 우리 방송에 오, 저런 명언을 하다니. 오. 우리 방송에서만이라도 네. 무더위라고 해드릴게요. 네. 무더위나 폭염이나 덥기로 마시는 거죠. 오늘 서울이 35도? 34도? 35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더워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부채 꼭 들고 나가세요. 거리에서 그래도 부채질하면 조금 시원하더라고요. 아, 너무 옛날 사람 같나? 제이비 닮아서 이렇게 됐고요. 선풍기라도 하나, 손 선풍기라도 하나 들고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이비 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첫 뉴스는 오디오로 대체하겠습니다. 두 개의 오디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거부터 들어보시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요. 두 번째 오디오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의사들이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오늘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한치도 물러설 기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경 태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분석하고 해석할 게 더 이상 없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냥 소식 전하는 걸로 가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뭐 저도 전해드릴 촌철님들의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어제와 같은 반응이시거든요. 네. 걱정된다. 결국은 국민만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그래요. 네. 근데 여기 지금 나오라고 명단이 출석 요구한 명단을 보면 장관 차관들이거든요. 네. 안 나오겠죠? 다른 상임위 모습을 보면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과 같을 때 필요한 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요.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는 길을 내는 작업이고 행정은 길을 따라가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길을 내는 과정이죠. 꽉 막혀 있는 것들을 풀고 해법을 제시하는 기능이 사실은 정치의 기능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야 공이 이거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는 데 좀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정부 따라가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서 국민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모든 집단이 다 국민 하잖아요. 마진가님이 결국 시민들만 피해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국민을 생각해서 조금 어떤 대책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국회 얘기 잠깐 했는데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가 바로 국회 얘기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어제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방송 3법과 방통 2법, 방송 3+1법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어려우니까 방송 4법으로 하겠습니다. 네. 방송 4법을 의결해서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과방위는 그리고 오는 21일에 방송 3법 관련 입법 청문회를 그리고 25일에는 전체 회의를 열어서 관계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눈여겨볼 점은 바로 입법 청문회입니다. 왜요? 방송 4법을 이미 법사위로 넘겼잖아요. 의결을 해서. 그런데 입법 청문회를 21일에 연다? 얼핏 보면 이건 앞뒤가 바뀐 절차입니다. 입법 청문회를 먼저 연 다음에 법안을 의결하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권은 거꾸로 절차를 밟기로 한 겁니다. 왜 이런 스텝을 밟을까요? 이걸 한번 좀 탐구해 봅시다. 이유는 근데 이미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야권이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통해서 여론전을 펼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송 4법도 입법 청문회를 통해서 입법의 당위성과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을 펼치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더 이상 분석하고 말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럼 국민의힘의 대응 전략이 무엇이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그게 뭘까요?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가 어제 두 가지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특위 아니겠습니까? 네. 첫 번째, 오늘 대법원을 찾아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 재판을 촉구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 야당 법사위원들의 이해 충돌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야당 위원들이 거의 다 망라가 됐는데 박균택,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라 안 되고 이성윤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3심 재판 중이니까 안 되고 박지원 의원은 서해 피격 은폐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으니까 안 되고 전현희 의원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사건의 유권에서 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안 되고 장경태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방문 시기 방문 사진 조작설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안 되고 등등.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합 정리를 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지금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재명을 지키는 로펌 같다, 법사위가 바로 로펌 같다, 뭐 이런 말이 여권에서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왜 이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겁니까? 그림은 명확하죠. 법사위를 전장으로 삼아서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가동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른바 개혁 입법을 몰아치는 것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슈 돌리기 차원이다. 이건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다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이 과방위원장을 손에 쥔 이유도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인 것이다.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고 방탄전사로 나선 의원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문제투성이 있기 때문에 방탄의 당위성은 또 그만큼 삭감된다. 요즘도 함께 효과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를 통해서 개혁 입법의 당위성을 무너뜨리고 과방위원장 쟁탈전의 명분을 확보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전략이 국민의힘의 전략인데 먹히겠느냐? 요거는 이미 어제, 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야당도 여론전을 지금 펴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 여론전 차원에서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이게 지금 관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야 모두 여론전에 지금 들어가 있다. 그래서 자기 당위성을 강화하고 상대 부당성을 부각시키는 이 전략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고리는 다르다. 야당은 입법청문회, 그다음에 여당은 그 입법청문회를 주최하는 상임위 법사위. 위원들의 문제. 요거를 지금 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어떤 게 민심에 먹힐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토토로님은 반면에 이런 의견 보내주셨어요. 여당 의원들에게 그럼 묻겠습니다. 여당 의원님들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국회에 안 들어오고 계신가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네요. 네, 3부에 성일종 의원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죠. 네. 네, 그렇게 하시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석유공사 팀장이 액트지오 평가 결과를 검증한 해외 자문단 3명과 학연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근데 국내 자문단 3명과도 연결돼 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내 자문단은 공주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그리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가 포함이 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두 사람이 석유공사의 동해 심해 탐사 평가 작업을 총괄한 곽원준 수석위원과 2014년에 논문 공저자로 나란히 이름을 올린 사이다라는 이런 보도 내용입니다. 뭐 역시 심해 탐사학계가 좁아서 이런 건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해외 자문단은 팀장을 매개로, 국내 자문단은 수석위원을 매개로 연결이 됐다라는 이야기인데 바로 이 점 때문에 이거 카르텔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에 대한 석유공사 해명은 항상 일관됩니다. 심해 분야 전문가 풀이 매우 협소한됐다는 것이다. 1번. 아하. 구체적인 내용은 안보와 기밀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 2번. 딱 요 두 가지 해명이거든요. 근데 이 해명을 거꾸로 한번 뒤집으면 이런 해석도 가능해집니다. 그게 바로 짬짬이의 최적화된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왜 이 점은 못 보냐. 이런 지적도 가능해지는 건데 다른 전문가에 의한 비교와 견제 시스템도 작동하기 힘들고 왜? 전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극히 협소해서. 그죠? 자료와 정보를 기초로 한 다양한 해석과 분석길도 막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석유공사의 해명에 따르면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액트지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의문 제기와 마찬가지로 국내외 자문단 선정에서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느냐라고 묻는데 계속 대답은 심해 분야 전문가 풀이 너무 좁아요. 이 이야기라면 이거는 항상적인 문제잖아요.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면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하면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메뉴는 항상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이 되어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응? 바로 이 점에서 석유공사의 해명을 다른 차원에서도 한번 다른 각도로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기초적으로 검증해야 되는 작업이 정말로 그렇게 풀이 좁아가지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건지 행여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 다른 기관에 대한 시도는 해본 적은 있는지 이거부터가 일단 좀 확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안보 기밀 사항이라고 막을 딱 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자료 더 달라고 해도 안 줄 것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김창면 님이 학연, 지연 정말 근절이 안 되네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 네. 근데 이거는 학계에서 조금 검증해 주실 수도 있지 않나요? 학계에서? 네. 진짜 이렇게 풀이 좁은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니 석유공사의 말대로 그 풀이 좁으면 그 학계에서 검증해 둔다라고 또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름아름이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건데 그러니까요. 검증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은 저희가 이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네.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문단 명단 그다음에 그 자문단이 봤다는 기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공개해서 검증받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닌가. 근데 안보 기밀이라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액트지오를 선정할 때 지명 입찰 경쟁 방식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업체도 지금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일단 네. 나온 거로는 그러면 그 다른 업체는 왜 그러면 떨어졌는지 평가 결과를 일단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안 나오잖아요.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요건 근데 액트지오 선정 과정에서 얘기고 자문단 선정 과정에서는 그러면 다른 교수나 다른 전문가를 접촉해서 그러니까 시도는 해봤는지 속칭 섭외는 해봤는지.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그들의 검증단에 들어갔던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이 뛰어났는지 이걸 좀 밝혀달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헬레나 님이 안보와 기밀은 만능 치트기네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습니다.
석유공사의 답이 나올지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원래 일정대로는 어제 오후에 그 평양에 도착했어야 되는데 오늘 새벽 2시쯤에 도착했다면서요. 역시 지각대장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유감없이 지금 그 보여줬는데 뭐 그건 둘째치고. 네, 크렘린궁이 밝힌 바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 46분경에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 밝혔습니다. 네. 평양에 도착했다. 뭐 오늘 새벽 2시에 도착을 했으니까 뭔가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뭐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고 거기서 뭔가 합의점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전해질 타이밍이 아니죠. 그래서 그 전에 나왔던 이야기 두 가지를 좀 추려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 체계를 지시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 관계는 대한민국과 맺고 있는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데 이거보다 한 단계 위인 것으로 이제 그 분류가 된다고 해요. 네. 그런데 결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그 이 협정 내용이 결국은 과거,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1996년에 폐기됐던 이른바 조러 조약의 부활을 뜻하는 것이냐, 이게 지금 관심사가 돼버립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되어버리면 유사시 군사적 자동 개입을 한다. 요 조항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지금 최대의 관심사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하나고, 두 번째, 푸틴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서방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를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딱 이 대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면 유엔 대북 제재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무력화되어 버린다.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경제적 밀착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북러 밀착은 거의 가속도를 내고 있다. 그럼 왜 이렇게 북러 밀착이 이루어지느냐? 지금까지 나왔던 것이 북한이 무기를 제공을 했고 그거에 따른 어떤 그 응답 차원 아니냐, 요 얘기는 좀 많이 나왔던 건데, 더 나아가서 또 이번에 북한에게 어떤 손을 대미느냐, 이게 지금 관심사거든요. 물론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겠지만. 네, 근데 지금 수행자 명단을 보면은 좀 그게 어떤 거를 푸틴이 내어줄지 좀 보이지 않냐, 이런 보도들도 있더라고요. 네. 뭐 외무장관, 국방장관 당연히 따라갔고요. 연방우주공사 사장, 철도공사 사장, 에너지 부분 부총리, 보건장관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이건 북한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그러니까요. 가져갔죠. 네. 그러니까 뭐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지원해주겠다는 뜻은 물론이요, 뭐 에너지 부문, 그다음에 보건장관, 철도공사 사장까지 갔다고 하니까 전방위적으로 북한에 뭔가를 좀 지원해주는 거 아니냐. 철도 같은 경우는 북한이 러시아에 뭔가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철로가 정비가 돼야 되는 이런 그러니까요. 문제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네, 이렇게 북러가 밀착하고 있는데 반면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는 벽을 쌓고 있죠. 네, 그 소식도 좀 마저 전해드리죠. 합참이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요.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불모지 조성 작업 및 지뢰 매설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뢰가 폭발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북한은 작업을 중단하기는커녕 오히려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 이게 방벽이라고 하는데요. 비무장지대 출입문 역할을 하는 북측 통문 4곳에 4 내지 5m 높이로 건설되고 있고 방벽의 폭은 짧게는 수십 미터, 길게는 수백 미터에 달한다고 하는데, 우리 일부 언론이 이게 이제 그 사실상 국경 장벽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도한 바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대전차 방벽으로 주장한다. 합참은 좀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북한 왜 이러는 걸까요? 아무튼 결국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남측을 향해서 그냥 쫙 차단선 치고 있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제 너희하고는 상종 안 해. 뭐 이런 어떤 그 메시지를 여기에 지금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러는 거겠습니까? 이게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이른바 북러 밀착, 그것과 긴밀히 연동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남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북러가 만나기로 한 날 한중이 만났다, 이 점을 꽤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한중이 만났다 하더라도 지금 풀어야 될 과제가 상당히 많은 것이고, 거기서 중국이 그러면 북한이 러시아하고 밀착하니까 우리는 대한민국하고 함께 할래, 이렇게 나오겠느냐라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